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김성진 정치부 차장, 이희로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기자가 전했듯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실제 발언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강도가 높으네요. 자살 행위라는 얘기도 했고요.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섬뜩한 내용이에요. 북한에 미사일이라도 쏘아내고 진짜 폭탄에 떨어뜨릴 그런 기세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 내용 발언 수위도 수위지만 발을 한 장소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도 썼긴 했지만 그거는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유엔 총회, 세계 각국의 120개국 나라가 모여 있는 장소, 그리고 주로 평화와 화합을 얘기하는 장소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특정 국가를 파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 자체가 지금 슈퍼파워라는 미국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일 어떤 경고성, 그리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한 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파괴력은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존까지는 미국민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했다면 지금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건데 지금 사실 이 상황이라면 북한 미사일을 쏘고 한 상황에서 오히려 달래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센 발언을 응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현장에 있었던 외교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유엔 총회 장소를 빌어서 북한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다. 아, 선전포고가. 네, 이런 해석까지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불과 이틀 전에 그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실제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미국의 군사 옵션이 뭐가 있는지,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좀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매티스 장관이라든가 한국민, 5천만 한국민의 피해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군사적 옵션을 가져와 봐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스탠스가 바뀌어서 서울 시민들을 위협하지 않는, 피해를 주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입장 변화가 있는데 2달 전에 없었던 방법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텐데 그렇죠. 그럼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수작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지휘체계, 핵심인 지휘체계인 김정은만을 제거한다면은 나머지 모든 북한군의 무력이라든가 그리고 전략군을 포함해서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비작전입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 같은 개념인데 주요 핵심 시설, 핵시설과 그리고 저장고라든가 핵심 시설만 폭격을 해서 타격을 해서 더 무력화시키겠다. 가장 큰 위험만 제거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있고 또 대규모 심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전을 통해서는 해상 봉쇄를 해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심리전을 통해서 어떤 변혁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 서울, 한국의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참에 물어봐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왜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확률적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참수작전이라는 게 하도 이제 우리가 네이비실이나 미국의 특수부대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 옛날에 영화 실미도도 봤고. 혹시 그런 특수부대가 싹 들어가서 김정은만 제거하고 나오는 건가 했더니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 봤던 것은 이 스텔스 포켓가 떠서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이 더 유력한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수, 요인 암살이라는 작전을 이야기할 때 영화에서 보듯이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우리 빛나된 사살작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그 경호부대, 경호병력이 적은 특정 테러리스트라든가 이런 대상을 대상으로 국한된 것이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만 12만 명이 넘는 그 호위사령부 병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래픽에서 잘
그 설명을 드렸지만은 3단계 작전, 그 전략적 마비전 개념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거에 그 손자병법에서 고병상 벌모, 즉 어떤 병력을 운영할 때 가장 최상책은 적의 의지를 꺾는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미국도 실제로 2000년대 이후에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작전에서 그런 형태의 작전을 수행을 해왔거든요. 의지를 꺾는다는 거는 최고 우두머리만 제거하면 예.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추풍낙엽처럼 포기를 할 것이다. 맞습니다. 의지를 제거하고 그 의지가 행여라도 살아남아서 그 전투 행위를 명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휘 통신 체계까지 완벽하게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핵잠수함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 핵잠수함 우리 건조 계획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권을 하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하겠다 얘기했었고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2013년에도 추진이 됐었던 사업인데 네네. 그때는 좀 여러 가지 장벽과 국내 여론에 부딪혀서 좀 좌절했었는데 다시 이제 우리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 하면서 지금 꺼내든 카드가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예.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맞서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 타격 수단을 갖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한 것처럼 적의 의지를 끊는다. 그걸 퍼스트 스트라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초반에 한 번의 공격으로 적의 예봉을 끊고 모든 의지를 끊는다 한다면 그 다음에 세컨드 스트라이크가 있습니다. 그 공격을 받고도 남아있는 전력이 또 보복 공격을 하는 경우는 그렇죠. 네. 북한의 장사정법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망망대 바다에 지금 잠수함이 생존해 있거나 살아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복 타격을 할 수 있다면 섣불리 공격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전쟁 옥죄의 논리인데 예.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리도 핵조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고 이 부분을 지금 한미 원자로 협정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하와이에 미8군 사령부에 출장을 갔을 때 핵잠을 타봤습니다. 물론 운항하는 건 아니고 서 있는 걸 타봤는데 굉장히 좁고요. 그게 일단 자망을 하면 핵잠수함이 그 안에서 먹는 거 밥만 빼고는 공기, 물 다 만들어내서 한 번 밑에 딱 정박을 하면 한 달 동안 물 밖으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디젤 잠수함은 이게 오랫동안 못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핵잠수함은 그게 위험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를 맥시멈 최대 자망 기간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통상동력 잠수함, 그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하죠. 이런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잠수함, 그 장보고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번 정도 나와서 예. 스노클링이라고 하죠. 그 물 위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해 놓고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뭐 아무리 배터리 성능이 좋아져도 맥시멈 2주 정도밖에 그 작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운용자를 제외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컨드 스트라이크 그 전력으로서 굉장히 큰 전략적인 그 능력을 갖게 되죠. 북한에도 위협이 되겠죠? 상당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최근에 전략 잠수함을 만들면서 SLBM 위협이 지금 맞아요. 극심하게 됐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 그 타격 방법이 그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북한의 위협, 또 미국의 이 보복, 이런 그 언급들이 점점 세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외교 안보 라인이 자꾸만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통일 특보였던 문정인 이 특보를 향해서 굉장히 거친 말을 쏟아냈었는데, 어제는 또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북 지원을 통일부에서 굉장히 늦추고 조정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서서 웅성웅성하는 그 중간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문정인 교수를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소신이? 소신이라기보다도 좀 발언이 과했던 것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사실상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제 고개를 숙이는 모습까지 보이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군의 어쨌든 수장이잖아요. 이런 사람의 약간 차기를 꺾었다고 해야 되나요? 공개적으로 좀 망신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야당에서도 네. 청와대의 경고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할 얘기, 국방부 수장으로서 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쵸. 경고를 한 것 자체는 네. 우리는 사기를 꺾는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어제 송영무 장관이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가했던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든가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하면서 본인의 소신은 꺾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게 어떻게 바깥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아이고 잘하고 있네라고 판단을 할지. 어쨌든 우리가 똘똘 뭉쳐도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잖아요. 이런 장면이 왜 노출된다고 하십니까? 건전한 모르겠습니다. 건전한 토론 문화여서 반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위중한 것 아닙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강경론으로 그렇죠. 정리가 예. 됐지만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교 안보 라인, 외교 라인과 안보 라인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외교 라인에서는 주로 협상을 계속해야 된다. 그렇죠.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안보, 국방 라인에서는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는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안보를 총괄적으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 대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옵션을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이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말 그대로 국방, 일단 군사적 옵션을 담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군인으로서, 무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그 외교 안보 라인이 통일이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지만은 또 좋게 생각을 하자면은 두 가지 강원 양면 카드를 전부 다 구사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이 강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정인 특보가 주로 얘기하는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중단, 그리고 전략자산 전개 중단 같은 경우가 지금 군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전략 개념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상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핵심을 계속 건드리고 이걸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수법이든 어떤 군사적 수법이든 모든 근본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해서 움직이는 솔루션인데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 상당히 큰 부분이 이 한미 동맹과 연합훈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고, 왜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 정도 연론이면 다 정무적 판단을 한다. 작심 비판을 한 것이다. 는 그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청와대도 문정인 특보를 사실상 감쌀 게 아니라 또 예전에 문 대통령이 자유로운 토론을 우리는 허락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지금 와서는 송영무 장관에게 어쨌든 약간의 주의를 줬단 말이죠.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어제 그 엄중 경고, 공개적인 경고에 대해서도 조금 오히려 정무적 판단을 못한 건 청와대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공개적으로 했어야 했느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비공식적인 경고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공개적으로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특보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봤을 때 지금 군사 옵션, 흔히 얘기해서 강경파의 매파인 송영무 장관보다 대화파원인 비둘기파고 친북 성향인 문정인 특보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대북 정책의 속내는 압박보다는 대화에 있구나라고 충분히 인식시켜줄 그런 의심의 여지를 줬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건 청와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야당에서는 사실 예전에 청문회 당시만 해도 송영무 장관 절대 깜이 아니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이제 보수 야당이 송영무 장관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60만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은 공개 망신을 주고 문정인 특보를 감사하는 모습이 문정인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네, 문정인 특보의 성향을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강경파보다는 대화파 이쪽에 좀 더 방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바로 잡고요. 사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자기들의 생존, 체제 보장을 위한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보장 수단이냐, 아니면 정말 미국을 때리기 위해서 한국을 전쟁을 해서 적화 통일을 위한 그런 공격용 수단이냐,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뭡니까? 최초에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했을 때, 그때 7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체제 보장을 위한 목적에서 개발을 시도했던 것이 맞습니다. 처음엔. 네, 그런데 김정일 시대 이후부터는 이것이 적화 통일의 핵심 수단이 됐죠.
북한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통미봉남, 지금 요새 말로는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통미봉남을 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미국과 더 이상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도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핵무기를 지렛대 삼아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지금 핵무기가 활용되고 있는 거죠.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공격해서 우리나라를 적과 통일하겠다? 예, 그런 목적이 있다?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럴 의지가 있고 그럴 능력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핵무기를 지금 계속해서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토마스 바우 IOC 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좀 의미를 저희가 짚어볼 만한 언급을 했거든요. 한번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한반도 같이 여러 가지 안보상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소련 세계가 평창 사람 대신 승리시키고 그런 안보 불안을 시선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 화합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오늘 IOC 위원장 등을 만나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한다면 더 안전한 올림픽이 될 거라고 강조하면서 한 말이 휴전결의, 이게 지켜진다라고 했습니다. 휴전결의. 물론 지금 우리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선이 있으니까 휴전이긴 한데 휴전이란 말을 꺼내니까 뭐 곧 전쟁 날 것 같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말을 듣더니 휴전결의 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북한의 핵실험과 일단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해외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곧 전쟁이 임박한 국가, 한반도에 예.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곧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려되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선수들도 와야 되고 예. 또 여러 가지 또 응원하는 관광객들도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불안감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좀 흥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휴전 결의, 사실상 저희 정전 협정 맺고 있고 지금은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국지 도발이라든가 도발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제거를 하겠다. 이 기간, 올림픽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네. 큰 행사가 어느 나라에서 열리면 그렇죠. 싸우다가도 잠깐 휴전하는 게 원칙이니까 네. 우리는 원래 휴전이었으니까 그런 거 절대 우리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지금 다독이는 겁니까? 네, 이게 자체가 우리의 결의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과 중국, 주변국에 대한 우발적인 충돌에 의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다만 이 기간은 다 같이 좀 조심을 하자. 그런 취지를 채택을 하자는 것인데 근데 이 뜻대로 북한 또 뭐 유엔 회원국이고 하니까 동의를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서 큰 틀에서 한번 제안을 해보자. 이 기간만은 평화의 기간으로 삼고 이것만큼은 도발과 서로의 자극을 자제를 하자.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생각하기에도 북한이 과연 응할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약간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거든요. 네, 북한 IOC 위원이 네.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체제가 우리나라는 지금 외교안보라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안보 위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뭐 그 장 대사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묻힐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북한이 어떤 국면 전환을 노린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달성이 돼서 국면 전환을 노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계기 국면 전환용 계기로 그 올림픽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저기 말씀 장웅 IOC 위원 얘기도 했지만 저번에 세계 태권도 우리 그 서로 우주에서 열린 거 관련해서도 그렇죠. 정치와 군사 분리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다시 기국을 하면서 했던 얘기였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러브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던 부분인데 지금 뭐 국제 무대가 더 큰 행사인 올림픽이긴 하지만 과연 이걸 따로 생각할지 그런 낭만적으로 생각할지 북한이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벌써 한 네. 대여섯 번 정도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해달라고 러브콜을 보낸 것 같은데 북한의 반응은 전혀 여기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자, 문 대통령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정상 외교를 하고 있는데 한 장의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김성진 차장이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서울공항에서 나오는 영상이네요. 네. 그래서 이틀 전에 뉴욕으로 출국하기 전에 네. 지금 한 달만 나가기 전에 했던 모습인데 보시면 지금 문 대통령 지금 오른쪽 뒤에 예. 하얗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일부 네티즌들이 원형 탈모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무에 시달려 있다 보니까 탈모까지 생긴 게 아니냐? 최근에 문 이런 대통령이 원래 거군요. 치아가 좋지 않아서 네. 처음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일단 경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주변에 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북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탈모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시선이 있었는데 네. 청와대가 공식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시에 좀 바람이 많이 불었었고 머리가 흩날리는 과정에서 흰머리가 밑에 반사되면서 저기 흰머리라고요? 네, 반사되면서 그렇게 보였을 뿐 전혀 원형 탈모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언제부턴가 참 대통령의 이 건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렇게 원형 탈모까지 걸릴 정도라고 생각했으면 이제 대통령 지지자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저런 모습이 물론 뭐 비치는 것이 인간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안보가 위급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은 좀 잘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